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출연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아침에 올 때 춥지 않았어요? 오늘 엄청 춥던데요. 아, 다들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차문이 얼어서 여는데 왜냐면 제가 어제 지상에 되셨어요? 지상에 됐는데 어제 이제 퇴근해서 들어갈 때 한 네, 10시쯤에 네. 요즘에 늦게까지 하는 세차장이 있어요. 아, 자동 세차. 네. 예, 요즘에 노터치라고 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딱 했는데 이게 문 사이로 물이 있는 상태에서 얻는 거예요. 빠각 하더라고. 그래서 와. 그리고 제가 그 차 안에 네. 물을 좀 많이 넣습니다. 평소에 물을 마시려고. 얼었어요? 싹 다 온 거예요. 와, 저는 확실히 느끼는 게 냉장고에서 나온 시원한 물과 네. 이 야외에서 온 물의 이 시원함 농도 뭔가 이 맛이 달라요. 이게 정신을 깨우는 그 차가움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거 어떤 곡입니까? 네, 오늘은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시에라자드입니다. 아하. 오늘 이 곡을 주제곡으로 선정한 또 이유가 있습니까? 이 시에라자드 너무 유명한 곡인데 네. 또 어떤 흥미로운 스토리가 담겨 있는지는 또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골라왔습니다. 스토리를 네. 소개하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그야말로 많은 명작을 남긴 작곡가 중 한 명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는지 궁금한데요. 이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항상 다른 작곡가들이 이야기할 때 일단 5살 영재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 음악회를 열었고 작곡을 시작했다. 좀 진부합니다. 이제 9살에 시작한 거. 그러고 나서 네. 안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만날 때면 조금 반가운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허. 한번 가정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1844년에 러시아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귀족 가문입니까? 네. 그런데 아버지는 부지사를 지냈다고 해요. 오. 네, 아버지 부지사. 네. 그리고 어머니는 음악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가정교사가 있어가지고요. 뭐 외국어, 문학, 수학 이런 거 막 배우면서 굉장히 교양 속에서 성장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6살에 피아노를 배우는 게 이게 사실 이게 림스키 코르사코프부터 시작된 건지 모르겠지만 6살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대요. 네. 그런데 11살에는 이미 성악과 피아노를 위한 작은 작품을 쓸 만큼의 작곡 능력, 그러니까 음악적 재능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음악가로 성장하지는 않았고요. 이 림스키 코르사코프가 선택한 것은 음악이 아니라 바로 해군이었습니다. 군대 갔습니까? 네, 군대에 갔어요. 이유가 뭡니까? 당시에 이제 귀족 출신들이 네. 군인이 되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우리 정경 교수님도 해군 아니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1856년에 이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해군 사관학교에 오호. 들어가게 됩니다. 선배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사관학교에 들어갔으니까 예. 이 시기의 삶은 작곡과는 더 멀어졌겠죠. 그래서 뭔가 규율, 시간표, 반복되는 훈련과 집단 생활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작곡가로서의 이 사람의 작곡 경향이나 스토리에 굉장히 영향을 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음악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뭔가 조급함이 없다. 그리고 서두르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없다. 그리고 항상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머무르는 시간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이런 해군에서의 규칙적인 삶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어요. 그럼 군복무를 오래 했나요? 군복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이 사관학교를 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음대가 아니라 사관학교를. 네. 그리고 이제 사관학교를 졸업하니까 배를 탔겠죠. 네. 군함 알마즈에 승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1862년부터 65년까지 세계 항해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북아 아메리카 연안 그리고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런 항해는 저는 해군이 아니었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냥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 위에서의 어떤 생활이 되는 거잖아요. 실생활이잖아요. 아, 제가 좀 말씀드립니까? 네.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해군은 이 배 위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규율이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점호 되게 중요하고 네. 아주 규율이 빡빡합니다. 예. 그래서 이 림스키 코르사코프도 이런 것을 경험을 했고 또 네. 파도가 치잖아요. 예. 그것이 뭔가 다른 작곡가들이 그런 파도를 바라보면서 묘사하는 그런 대상이었다면 이 사람에게는 생존이자 생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공간이잖아요. 사실 이 배라는 것이 네. 거기서 시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흐르는가 이런 것을 나중에 음악에 많이 담게 됩니다. 야, 1862년의 해군은 상상이 잘 안 상상이 안 가죠. 상상이 잘 안 되네요. 1962년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다 나무 배웠을 테고. 와. 자, 이런 경험이 음악 작곡할 때 영향을 줬다 이겁니까? 네, 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셰헤라자드라는 곡의 첫 악장을 먼저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데요. 네. 이 작품에서도 이 바다가 이렇게 일렁이는 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바다가 파도가 치고 또 뭐 물이 흐르고 이것이 아니라요. 시간 구조 자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의 흔들림이 리듬이 되고 그 듣는 사람이 그냥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같이 올라탄 것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작곡가들과 조금 차별화된다고 느껴지는 지점인 것 같아요. 군인으로서 충실한 삶을 살아온 림스키 코르사코프가 이 작곡가, 네. 음악가로 돌아온 이유가 있습니까? 네, 영원히 배에서 근무를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네. 연안 근무로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전환이 되고 나서 다시 음악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네. 발라키레프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뭐 피아노 음악도 굉장히 많이 작곡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소개를 해서 무소로스키, 보로딘 등이 모여있던 음악가 집단, 그러니까 러시아 5인조 모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에 작곡을 제대로 시작을 하는데 눈에 띄기보다는 조금 물러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러시아 5인조의 무소로스키나 보로딘 같은 사람들은 이미 뭐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중심 인물이 아니라 한 발짝 옆에 서 있는 존재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구체적으로 좀 상황이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동료 작곡가들의 작품들을 좀 정리를 하고요. 악보계. 네, 악보계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그 오케스트라 같은데 보면 그 악보를 관리하고 막 네. 배분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이 스카치 테이프를 얼마나 잘 붙이느냐가 관건입니다. 엄청난 노고가 있으신 분들. 네, 정말 중요합니다.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보면 돼. 그런데 네. 사실 림스키 코르사코프가 했던 일은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좀 조수같이 그 대단한 작곡가들이 작품을 쓰면요 그것을 마무리 짓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소로스키의 작품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보로딘이 남긴 오페라 중에서 이고르 공이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예. 네, 아직도 뭐 공연이 되는 오페라인데 예. 이 작품을 완성도 했고요. 그리고 다르고 미시스키의 석객이라는 곡의 악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역할은 작곡가로서 막 내 영혼을 담고 발표하고 화려한 일은 아니잖아요. 스스로 창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예. 다른 작곡가를 돕는 어떤 노동으로서의 역할일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어떤 확신을 하나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아이디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서 그 노동의 영역이 들어갈 때에 비로소 제대로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요. 음악과 노동의 상관관계를. 그렇죠. 사실 음악이 끝없는 노동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마 이
많은 분들이 이 무대에서 우리가 노래 부르는 거, 네. 연주하는 걸 보고서 참 꾀꼬리처럼 산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실제로 저희는 일이 끝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 연습. 계속 머릿속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계속 그 오다에 따른 그렇죠. 악보를 보면서 수정과 수정, 맞아요. 지휘자, 네. 코치. 작곡가들은 더 할 거예요. 네. 그렇죠. 뭐 작곡이 끝이 없으니까.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작품을 작곡하는 건 언제부터였습니까? 1880년부터는 이제 자신의 스타일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작곡가로서의 어떤 자아 인식 같은 걸 텐데요. 네. 자신의 나중에 회고하기로는 그 당시 자신의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갔고 또 기교를 가졌고 따뜻한 울림을 만들어냈다라고 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당시의 자각 자체가 작품으로 이어지거든요. 그 당시에 쏟아낸 작품이 이제 스페인 카프리치오 그리고 시에라자드, 러시아 부활절서곡 이 곡들 지금도 정말 많이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는 곡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현악 작품을 통해서 특히 림스키-코르사코프는 어떤 장면을 부여하고 그것을 그려내는 능력을 발휘한 것 같아요. 장면. 그 드라마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았군요. 드라마에 대한 이해도가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빼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까지 축적되어 온 에너지를 어떻게 잘 분배해서 쓴 겁니까? 그 에너지 배분을 잘한 것 같아요. 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한 음악가가 어떤 역량을 발휘할 때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또 막 그것이 꼽히는 시간이 있고 저희가 거의 매주 많은 작곡가를 소개해 드리는데 어떤 작곡가들은 무명 시간이 굉장히 길었고 어떤 사람들은 꾸준하게 작품을 발표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젊은 날의 그런 군대에서의 경험 그리고 다른 작곡가들과의 협업 과정 이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 자신의 스타일이 축적이 되어서 그것을 발현해낼 때 지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삶의 어떤 음악적인 배분 자체가 잘 되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결론적으로는 그 배분이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의도한 것은 아니겠으나 아, 그 삶이 그렇게 흘러간 게 작곡가로서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세헤라자드 자체가 그 삶이 가장 자연스럽게 응축되었다고 생각해서 오늘 골라봤는데 뭔가 바다를 알게 됐고 또 기다림을 알게 되고 또 중심에 서지 않는 법도 알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 작곡가가 써낸 명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세헤라자드 또 천일야와 아라비안 라이트 이 작품들 고전 동화집에서 영감을 받은 게 사실입니까? 네, 여러분 그 아라비안 나이트 아시죠? 너무 잘 알죠.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오고 동화책도 있고 옛날에 그 오락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 세헤라자드는 그 아라비안 나이트로부터 기인한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천일야화라는 작품이에요. 이 천일야화는 처음부터 완성된 어떤 문학 작품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이른 이야기가 인도와 페르시아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8세기 무렵에 아랍어로 번역이 되면서 천밤 그러니까 첫날의 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번역이 또 되었습니다. 그리고 9세기, 10세기에는 이라크의 이야기들이 덧붙여졌고 13세기에는 시리아와 이집트의 이야기들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모여서요. 1001개의 숫자가 완성이 되는데요. 네. 오늘날 우리가 이 작품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알라딘 또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들 뭐 이런 걸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18세기에 와가지고 이제 프랑스 번역가가 덧붙인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그 중동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살이 붙어가지고 프랑스의 번역가가 또 이야기를 덧붙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과 또 문학 작품과 이런 것으로 듣고 있는 것 같고 하물며 여기서 출발한 오페라들도 있거든요.
뭐 루이지 게르비니라는 작곡가는 알리바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페라를 쓰기도 했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막 계속 확장이 되도록 만들어진 구조였고요. 그리고 완결이 되기보다는 계속 연장이 우선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인물 그리고 이야기가 셰헤라자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아라비안 나이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알라딘 이야기를 작곡하지 않았네요. 그렇죠. 그 의외인데요. 작곡가들 약간 그런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안 유명한 거 골라가지고 쓰고 싶은 마음 그런 내가 게 기여를 했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저도 이 루이지 케르비니 그 알리바바와 사시미의 도적들 저는 그 공연을 해봤거든요. 네. 작품을 드러나 보셨어요? 그 천일 야화를 통해서 생긴 알리바바 이야기가 오페라로 작곡되고 사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그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셰헤라자드는 림스키 코르사코프가 그 천일 야화 중에서 안 유명한 곡을 골랐는데도 이 곡 자체는 너무나 유명해진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 자체는 사실 신바트로부터 시작되는 음악적 이야기고요. 네. 신바트가 항해를 하고 또 칼렌다르 왕자가 나오고 젊은 왕자와 공주 그리고 바그다드의 축제 이것들을 중심으로 4개의 악장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첫 악장이 바다와 신바트의 배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생각 드시는 것은 림스키 코르사코프가 젊은 날에 배를 탔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시잖아요. 그래서 신바트는 떠나는 인물이고 항해라는 것 자체가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선택이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 자체가 작곡가 자신과 동일해지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칼렌다르 왕자 이야기는 한때 높은 지위에 있었던 왕자였는데요. 몰락해서 또더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천일 야화에서는 3명의 칼렌다르 왕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지위가 낮아지는 추락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젊은 왕자와 공주 이야기는 어떤 사건보다는 사랑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마지막 악장 바그다드의 축제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어내면서 이 신바트의 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리고 이 작품 자체가 나중에 사리아르와 셰헤라자드가 스스로를 서로 진정한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을 이 작품 자체에 엮어서 4개의 악장 4개의 작품으로 하나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태영 선생님 보시기에 이 셰헤라자드에서 이 대목이 참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셰헤라자드 들으면 진짜 아라비안 나이트 같아요. 그냥 악기들의 구성이 저는 이 림스키 코르사코프 셰헤라자드 새로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관현악을 진짜 잘 쓴다 이런 생각했어요. 관현악 잘 쓰는 작곡가라고 생각하면 말러도 있을 거고 또 브루크너도 있을 거고 또 브람스, 뭐 베토벤 또는 뭐 북구에는 시벨리우스도 있을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저도 들었었는데 셰헤라자드 들으면서 이건 진짜 판타지다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래서 음악적인 너무 막 복잡함보다는 딱 음악이 시작됐을 때 정말 알라딘의 램프 이런 거라도 진짜 그러니까 이 셰헤라자드와 딱 떨어지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데려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대가 되는데 자 4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셰헤라자드. 그중에서 오늘 전체 다 들을 수 없으니 몇 악장 듣습니까? 오늘 2악장 골랐어요. 이유가 뭡니까? 2악장 골랐는데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스토리텔링이 아름답다고 느껴졌어요. 제가 말씀드린 스토리텔링은 단순히 뭐 천일 야화의 이야기를 어느 부분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올린의 선율 그리고 여러 악기들의 조합을 통해서 그 당시를 이 림스키 코르사코프가 어떻게 상상했을지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풍부한 그 오케스트라의 색채감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셰헤라자드 작품 번호 35 제2곡 칼렌더 왕자 이야기를 정명훈이 지휘하는 파리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셰헤라자드 작품 번호 35 제2곡 칼렌더 왕자 이야기를 정명훈이 지휘하는 파리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옹이누키님, 이 곡은 퀸 연하 곡이네요. 바로 맞추셨군요. 8599님, 아는 만큼 들린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태양쌤 설명을 듣고 음악을 들으니 거친 바다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어느 바다 좋아합니까?
동해를 좋아합니까? 서해를 좋아합니까? 동해를 좋아하는 것 아, 같은데. 동해가 좀 깊죠. 그렇죠. 가다가 쑥 빠지죠. 네, 저는 근데 수영을 못해서 아, 그렇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보는 걸 좋아하는군요. 어느 바다든 상관은 아. 없어요. 이탈리아 바다도 좋고, 음. 네,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자, 박주영님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인생을 들으니 그의 음악도 조금은 이해가 되네요. 보내주셨습니다. 황재님 뜨거운 아라비아 사막 이야기를 눈 덮인 러시아의 작곡가가 음악으로 만들었군요. 보내주셨습니다. 자, 태양쌤이 생각하는 림스키 코르사코프 작곡가의 특별한 점 뭐가 있을까요? 이분 아주 다양한 장르를 쓰신 것 같거든요. 이런 관현악 작품뿐만 아니라 네. 뭐 성악곡도 진짜 많이 작곡하셨고요. 림스키 코르사코프 가곡들도 되게 좋아요. 예, 그런데 생각보다 피아노 쪽에서는 그게 굉장히 특이하죠. 러시아 작곡가들은 사실은 피아노잖아요. 피아노 강세인데. 거의 다 피아노거든요. 예. 그런데 피아노는 이분한테서 조금 이렇게 빠져 있기는 한데 오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현악 작품들의 그 색채가 뛰어나서 이분의 그런 능력을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태양쌤이 또 아주 특별한 곡을 가지고 와서 또 곡도 곡이지만 림스키 코르사코프가 군인으로서 활동했다는 사실을 네, 새롭게 또 알게 됐습니다. 왠지 이 작품들을 들으면 네, 인식이 이 바다에 나가는 네. 해군이 떠오를 것 같아서 하나의 오늘 또 우리가 뭔가 이 딜리버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식을 시켜주면 되니까. 네, 딱 해군이다. 오늘 예, 우리 청취자분도 그렇습니다. 바로 거친 바다가 느껴진다. 맞아요. 아, 좋습니다. 자, 다음 주는 누굽니까? 지난주 리스트 이번 주 림스키 코르사코프 이렇게 동구 이렇게 작곡가들 막 한 것 같은데 저도 막 생각을 하면서 아시아 작곡가들도 막 소개를 또 하고 싶다 이런 생각. 제일 마지막이 토루 타케미츠라는 일본 작곡가였는데요.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리스트를 뽑아놓고 네, 선택은 하지 아시아 않았군요. 작곡가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옵니다. 자, 태양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한 주 동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세요. 태양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부르흐의 발리 협주곡 1번 G단조 작품으로 26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에네르지코를 볼프강 슈나이더 한의 바이올린과 페르디난트 라이트너가 지시하는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